재미있는 기사예요. 우리 고발뉴스의 미디어 전문 기자죠. 저와 함께 가짜뉴스 단속반을 지금 뛰고 있는 민동기 기자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조중동의 본격 균열이 시작되나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의문문으로 썼지만 대단히 확실한 논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균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사법농단의 주역들을 변론하고 있는데 중앙일보랑 동아일보는 살짝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오늘 사설인데 여러분들 사설을 읽으실 필요 없고 이것만 볼게요. 인용을 했는데 장영수 고대 교수를 재판 거래라는 의혹 자체가 확인된 건 아니었다. 의혹 부풀기가 심했다. 그 사이 사법부는 국민의 불신을 받으며 만신창이가 됐다. 재판 거래 실체가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질지 궁금하다. 이미 다 나왔는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또 허영 경희대 교수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당했다. 스스로 김명수가 삼권 분립을 허물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너희들 덤벼서 난리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조선일보의 말도 안 되는 논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앙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했던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논점 차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했던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사법부 수장을 지낸 우리 사회 최고위급 지도자로서 품격과 권위를 보여줘야 된다. 수사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야말로 상처투성이 고목을 자처했던 그가 우리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리더의 정신일 것이다. 감옥 가는 것이 네가 역사에 보탬이 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셉니다. 오늘자 사설이에요. 중앙일보 다르죠. 달라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궁금한데 동아일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사법부라고 예외일 수 없다. 오, 상당히 강력하게 사법적폐 수사를 촉구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전직 사법부 수장의 사법 처리 여부를 떠나서 청와대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사법부로서는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건 뭔 말인가? 이런 얘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 역시 자성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여하튼 자성을 촉구하는 걸로 봐서 사법농단 적폐 수사를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 이 정도 자료와 사실이 드러났으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사실 조중동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상호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씹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제 탈냉전 시대를 맞는 수구 기득권의 저항, 조직적 저항이 언론을 필두로 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언론들이 그걸 조직해내고 어떤 태극기 부대 시민사회라든가 정당이 자한당 같은 정당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계속 방어를 할 텐데 저는 답은 EJ라고 생각해요. 하물며 중앙이라도 이렇게 괜찮은 컬럼이 나오면 너 컬럼 제대로 쓰네? 라고 원포인트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조선일보를 고립시키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이다. EJ가 이를테면은 지금 TV조선의 이진동 부장이라고 있었어요. 탐사기획을 주로 담당하던 이 양반이 최순실 의상실 영상을 보도해서 사실 태극기 부대 쪽에서는 탄핵 적폐?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그런 워딩이 있는지 전 이번에 알았는데 이진동 부장 이 양반이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 출신인데 정말 취재를 잘하는 그런 야전의 기자 출신이에요. 저도 현장에서 같이 취재를 했던 제 1, 2년 선배 되는 사람인데 삼성 엑스파일 당시에도 그랬어요. 제가 삼성 엑스파일 테이프과 녹취록을 확보했는데도 MBC에서는 10개월 동안 최문순 사장이 있을 시대였죠. 10개월 동안 이 테이프과 녹취록을 보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오진 악전고투하면서 노조와 기자회와 모든 그런 조직과 단체 그리고 선후배들을 통해서 보도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아무도 이 보도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진동 기자를 만났죠.
이진동 기자가 다른 쪽으로 취재를 하고 있었고 저는 당시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취재한 거를 워낙 정부에서 세게 나오니까 못하면 워싱턴 포스트가 하고 이렇게 상호 경쟁사지만 역할을 나눠가면서 결국은 워터게이트 긴 시간 동안 보도가 이루어졌거든요. 한 번 뭐 단발로 해서 닉슨이 물러난 게 아니거든요. 조선일보지만 이진동 기자와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보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조선일보가 삼성이 거느리고 있는 중앙일보랑 시장에선 대단히 물고 물리는 경쟁자의 관계지만 또 우호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면서 어렵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죠. 그리고 제 계획대로 조선일보 보도하고 바로 그 다음날 MBC 보도국장이 저를 불러서 테이블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보도가 이루어졌죠. 바로 그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그 당일부터. 항상 이렇듯이 언론은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러스트, 얼라이언스의 균열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 균열을 활용하고 더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선을 더 고립시킬 필요가 있다. 이 연합뉴스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330억 정도 우리 세금이 나가는 국가기관 통신망입니다. 물론 광고도 요새 받고 있지만 330억이면은 사실상 우리가 고용한 언론사지요. 우리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데 오랜만에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호치민, 베트남 통일의 아버지죠. 이 양반이 1920년대 파리에 있었는데 당시에 우리 그 임시정부 요인들로부터 감화를 받고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프랑스 경찰 문건을 통해서 대거 발굴됐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베트남이랑 여러 면에서 이제 형제 국가로서 다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경제 동맹의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가짜 뉴스에 포화를 무릅쓰고 베트남 갔고 호지민 전 주석의 생각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견이 양국 간의 아픈 과거의 역사를 뚫고 어떤 그 반제국주의 연대성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동료의 연대의식을 복돋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전 대단히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후속적으로 이 문건에 대한 보다 더 넓은 공유와 세미나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국 간의 독립운동사를 같이 연구하거나 그런 대단히 후속적인 조치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사회의 주도로 좀 많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런 거 하라고 우리가 330억 세금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욕을 해야 되는데 머니투데이 제가 늘상 지적합니다만 삼성 홍석현 씨가 최초 머니투데이 창간에 투자자로서 개입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돈을 뺐는지 어떻게 뭐 우락가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머니투데이는 가만히 보면 삼성의 이해와 요구에 상당히 복무하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더티한 경제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지가 더 벨이라고 하는 경제 전문지를 가지고 있나 봐요. 기자가 꽤 돼요. 한 6, 70명 된다고 하니까 중간급 정도 되는 매체입니다. 작은 매체는 아닌데 자본시장 전문 매체래요. 더 벨이라고 하는 자본시장 전문 매체니까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매체죠. 그래서 자사 기사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유료 아이디를 1,500만 원에 판대요. 어휴 비싸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기업을 상대로 이 1,500만 원짜리 유료 아이디를 판매하도록 해서 못 팔면 너 그 회사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회사 비리든 뭐 비판 기사든 그걸 시리즈로 계속 작성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들어서 제가 쭉 여러분들이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비판 기사를 비판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한 번 찍히면 그 쓰레기 기사를 2탄, 3탄, 4탄, 5탄 이렇게 시리즈로 쓴답니다. 기업에 프렌들리한
그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마치 반기업적인 정서를 가지고 이거를 자유시장에 유포하는 것처럼 정경련을 비롯해서 기업 단체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는 기업이 국가와 공동체에 가져야 될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 30년 전에 경영학 배웠습니다만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기업은 사회 안에서 가능한 거죠. 사회 안에서 사회가 제공해주는 노동력과 사회가 제공해주는 자연 환경, 그리고 국가의 보호, 이런 공동체 보호에 기업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얻은 만큼 사회와 국민의 국가와 환원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똔똔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알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업의 그 책임을 이행하라고 하는 그 목소리 자체를 반기업적인 정서를 유포한다고 하면 안 되죠. 요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요런 놈들이. 기업 못하게 하는 놈들이 요런 놈들이라고요. 요런 놈들 잡아서 족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업 상대로 공갈치는 놈들. 근데 이런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좀 정부가 나서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놈들을 좀 발본색원해서 기업이 마땅한 사회적 책임만 수행하면 정말 부담 없이 즐겁게 기업하고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원활한 생태계를 좀 우리가 만드는데 일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가짜 뉴스, 또 이런 기사 사기꾼 장사치들을 우리가 고발해야 됩니다. 요런 놈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주진우 말고 TV조선에서 주진우랑 MBC를 동시에 흔들려고 MBC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 일요일날 하는 탐사 프로 있잖아요. 그 주진우한테 야 니네 MBC 적자 그렇게 많은데 주진우한테 회당 600 준다며 이렇게 해서 비트는 기사를 얼마 전에 하나 썼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TV조선에서는 주진우한테 회당 800만 원 불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진우가 안 갔대. 그건 뭐야? 그 주진우한테 800만 원 불렀던 놈들이 MBC가 주진우한테 600만 원 준다고 그걸 고발했던 거죠. 이런 그 염치가 없는 건 염치가 최소한의 부끄러움 또 없이 언론이란 걸 하고 있으니 이게 국민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이게 안 먹히지. 우스갯소리밖에 안 되지. 자, 지금 이게 또 재밌는 게 심재철 자한당 의원이 계속 지금 펄럭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시각각 보도들이 나오는데 정말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백스페이스 2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해킹 수준으로 한 9단계 정도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심재철 네가 쓴 업무 추진비가 훨씬 많은데 왜 공개 안 하냐 라며 비난 여론의 부메랑이 좀 작동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이제 언론 환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빨갱이 종북몰이가 안 먹히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종북의 어떤 그 공세를 이겨야 되고 빨갱이 공세 뭐 이런 온갖 비난과 공세를 이기고 나서서 한마디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공론장에서 얘기가 가능한 거죠. 심재철이 폭로했던 직장인 맥주집. 저 이런 기사 되게 좋아요. 노컷뉴스 이런 거. 그래서 뭐 바라고 하니까 이제 심재철은 자기가 다니던 옛날 그 요정 같은 그런 바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여기 어디야? 텍사스 바인가? 저도 몇 번 가봤어요. 어디냐면 그 청계천 그 옆에 우리 저 촛불 집회하고 거기서 맥주 한잔 하고 헤어지던 그 동네 그 바들이에요. 여기 그냥 월급쟁이들이 그냥 한 잔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바. 근데 다 고급 바인 줄 알고 그걸 폭로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야. 계속 지금 털리는 거죠. 자, 이런 뉴스들이 과거에는 그야말로 네이버가 처음 생겼을 땐 사람이 했잖아요. 저도 그 한 20년 전인가 네이버 사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탐사된 프로들도 많이 좀 기용을 해주고 그리고
가짜 뉴스 같은 거는 올리지 말고 그런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만 가지고 해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언론사가 아닌 건 아니다. 언론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완전히 네이버가 개판을 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네이버를 안 믿잖아요, 이제. 언론사라는 것을 존중을 하지만 그래서 무슨 뭐 에어스 편집이라는 걸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거 알고리즘을 정하는 게 사람인데 이걸 또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용히 네이버가 그만 뉴스 가지고 장난치고 그냥 구글처럼 검색 장치로 넘어가고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가장 상식적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뚱딴지 같은 기사 하나 있어 소개해드리는데 한국일보에서 오세훈을 인터뷰를 했어요. 오세훈. 이런 쓸데없는 기사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신문 비평 마치겠습니다.